네, 사법논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천하람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아, 예, 천하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신 때리고 박준 변호사가 이제 다른 방송사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죠? 좀 이따 뒷담 한번 합시다 우리. 근데 이제 저도 뒷담화하기 좀 그런 게 조금 전에 거의 출연하고 왔다며. 아니 좀 이따 얘기하고요. 예. 뉴페이스로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죠. 지금 맞은편에 신유진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저 네. MBC에서 네. 천하람 변호사님을 예전에 마지막으로 뵀는데 오늘 이렇게 한 1년만 몇 개월 만에 봤는데 오늘 정말 다른 방송국에서 오셔서 그런지 땀이 송글송글 이마에 맺히셨네요. 그러니까 1년 몇 개월 만에 두 분이 이제 이렇게 마주 앉은 그러면 별로 이제 친한 사이는 아니구나.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연결이. 근데 저는 신 변호사님 너무 저는 참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나다. 왜? 제가 뛰어나죠. 신 변호사님 사람 보시는 눈이 훌륭해요. 아, 제가. 예. 왜냐하면 제가 그때 천하람 변호사님 여기 라디오 데뷔 방송이셔가지고 맞아요. 변호사님 앞으로 방송 많이 하시겠네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영혼 없는 말에 또 꽂히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의례적인 덕담이었는데. 아니 진짜. 네. 저 엄청 막 신 변호사님 말씀에 용기를 얻고 방송 열심히 해야겠다. 아, 그래서 이 자리까지 이제 왔다. 뭐 이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지금 아니 지금 방송을 지금 두 개를 연달아 하면서 땀을 흘릴 정도면 대단하신 거죠. 아니 왜 근데 우리 방송 나가기 전에 다른 방송 나가냐고 특히 박지원의 뭐 뉴스킹? 아 근데 제가 그 첫날 방송 정말 왕관 쓰고 했다며? 뭐 그렇다면서요. 왕가 쓰고 뭐 망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네. 촌티나게 정말 뭐야 그게?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법논담 마지막 방송에서 박지훈 변호사의 마지막 방송에서 농담 삼아 제가 우리 그러면 그 뉴스킹에서 사법킹 하는 거냐고 그랬었는데 진짜로? 저를 실제 부르실지 몰랐어요. 물론 아니, 코너 이름은 사법킹은 아니긴 한데. 그건 아니고. 예. 그것까지 하면 안 되지. 자 그러니까 이제 평소 이제 없으니까 이제 뒷담화 시간 1분 드릴게. 이제 평소 불만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박지원 변호사한테. 두 분이 더 친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 네. 저는 박지훈 변호사님이랑 방송을 많이 했는데 전 개인적으로 박지훈 변호사님이 이렇게 빈자리가 저게 너무 소중합니다. 아유 뒷담화라니요. 아유 소중한 일감 주시는 분인데. 그렇죠. 다 먹고 살아야죠. 그죠? 그럼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스튜디오 이 전경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박지훈 변호사님 나가셔가지고 승진했지 않습니까? 안쪽 자리로. 이제 위치가 바뀌었어요. 예. 그 자리가 그렇다고 높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혼자 되게 높게 생각하고 있었네요. 예. 생각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1년 반 넘게 전에 여기서 처음 뵀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앉고 천하람 변호사님 여기 앉았는데 그렇군요. 원래 공수가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네네. 거기 앉았다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천하람에서 또 다른 방송 진행 가시는 건가?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건 진심을 담아서.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로. 예. 아니, 정치에서 승승장구하셔야죠. 방송에는 뭐. 별로 그럴까? 역시 촌철이십니다. 사실이신 촌철님들께도 것 같아서 이게 말을 못 하겠네요. 근데 오늘 진짜로 저기 그 우리 천하람 변호사 오기만 제가 학수고대하고 있었거든요. 네. 저번에 이제 그 저희 바로 이 사법논담에서 김현장 출신이라고 자랑하셨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김현장이 지금 뉴스에 한가운데 있는 거 아시죠?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김현장 4년 4개월 동안에 18억 받았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입에서 나오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천하람 변호사는 김현장 있을 때 얼마 받았는지가 되게 궁금한데 그건 안 여쭤볼게요. 네네. 근데 아무튼 본인의 방송하기 경우에 전에 물어봤었잖아요. 네. 그건 이제 방송 아니니까. 근데 본인의 경험에 준해서 보거나 상식선에서 준해서 볼 때 그게 많은 액수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 정도 경력의 변호사라면은 낮은 액수고요, 사실은. 낮다. 그러니까 변호사 이 정도 경력의 변호사시면은 사실 평균 변호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봉이 10억 넘는 분들도 사실 꽤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제 그 대법관 출신이나 그렇죠. 뭐 고위 검찰 네, 이런 출신이나 이런 분들 많은데. 근데 이분은 이제 고문이셨는데 고문치고 연봉이 이제 5억, 3억 이런 거는 고문 중에서는 아마 높은 순위이긴 할 건데 이게 김현장 기준으로 아주 이례적이냐 하면 저는 아마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 아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연봉, 과거에는 뭐 연봉이 얼마다 이런 이야기를 갖고 많이 했었는데 연봉보다도 이 연봉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이 사람의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이 업무가 과연 이 연봉을 얼마나 줬든지 간에 어떤 일을 했길래 돈을 받았느냐, 어떤 그렇죠. 일인지. 속칭 이제 돈값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죠. 이거죠 뭐. 그리고 그 업무라는 게 보통 검찰 전관
뭐 변호사님을 모셔다가 뭐 이혼 사건을 시키진 않을 거 아닙니까? 에? 그러겠죠. 그렇다면 이분이 평소에 하시던 일 때문에 이런 업무를 받고 돈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저는 오히려 주가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김앤장에 대해서 물론 김앤장이 이제 약간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고 실제 많이 여론의 질타를 받는 사건들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뭐 이런 고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늘 그렇게 나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뭐 예를 들면 뭐 본인의 경력에 따라서 정부를 상대할 때 뭐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은지 뭐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뭐 소개하거나 네. 뭐 굉장히 좀 뭐 그렇게 막 나쁜 일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업무의 좋고 나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직, 그 자신이 공직에 있을 때 했던 일들, 쉽게 외교 통상 업무. 네, 뭐 예를 들면 후배들한테 뭐 압력 넣고 아니요. 뭐 이런 외교 거 통상 말씀하시죠? 예. 업무 관련해서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 다시 오히려 정부를 상대하는 아니면 외국 기업에게 그런 정보를 주는 그런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좋고 이제 나쁨. 전관으로서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뭔가 대놓고 표현을 못하면 로비스트 역할 비슷하게 그렇죠. 했다면 네. 그건 좀 그렇지 않냐 이 말씀이신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뭐 어떤 내용 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로비스트 역할, 특히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오히려 국익을 위한 이분은 일을 꽤 안보가 많이 아니라 해요. 통상입니다. 통상. 그러니까 통상 네네네. 관련한 일을 뭐 예를 들면 중요합니다. 안보랑 통상은 다른데 그걸 섞으려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섞으시면 안 돼요. 신 변호사님 첫날부터 아우, 물타시면 안 됩니다. 제 토크 지분을 굉장히 많이 아우, 외교 통상이지 외교 안보 섞으시면 안 네, 됩니다. 오늘은 외교 양보를 통상인데, 하셔야지. 그럼요, 전날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저도 그런 사건 했었었는데 예전에 뭐 외국 정부에서 우리나라 뭐 철강 제품이라든지 화학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통상 압력이 들어온다, 뭐 관세를 높게 때린다 이런 거에 대해서 풀어갈 때도 이런 전직 관료들의 도움 받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한번 내용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저는 그래서 그 뭐 18억 얘기 듣고 천변 얼굴이 확 떠올랐는데 왜 저 좋은 데를 그만두셨을까? 제가 저는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아요. 예. 경력이 굉장히 짧으시길래 저는 네. 뭔가 이렇게 특별한 이력이 있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지 김현장 출신으로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가 그 부분 실수했네요. 정치병 걸려가지고요. 제 와이프가 들으면 뭐 그 그냥 잘 뒤에도 쭉 어르시죠. 변호사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했죠. 네네네. 하여간 참 세상에는 그래서 참 그 하나의 잣대로는 볼 수가 없다는 걸 이번에 또 새삼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의 핵심으로 가시기에는 약간 비껴 있는 게 거기서 나와서 바로 정치를 입문하셨으면 김현장 출신의 이제는 했는데 약간 이제 그들이 변호사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네. 뭐 딱 봐도 김앤장 출신의 이런 어떤 세련된 느낌 안 나지 않습니까? 아, 무슨 말씀이세요? 예. 아무튼 이제 본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그 신유진 변호사님 팬이 엄청 많네요. 아유, 지금 뭐 감사합니다. 댓글이 KT 주님은 귀요미 신변이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아유. 머리 이쁘다. ART님 꼭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본인이 읽으세요. 예. 그 ART님 네. 박변 잘 그만뒀네. 하셨습니다. 가서 예. 혹시 또 출연할 일 있으면 가서 꼭 좀 요 댓글 그대로 전해줘요. 제가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YHJ님도 신유진 변호사 너무 좋아요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환영 인사 보내주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이 사법 논담도 굉장히 이제 많이 지켜봤거든요. 근데 박 변호사님하고 천하람 변호사님하고 너무 사이가 좋으시고 맞아. 눈을 마주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제 입만 보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그랬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케미가 좀 부족하다. 제가 오늘은 저격수 역할로 나왔습니다. 오. 뿅뿅. 아니 저희 여당 진 된 지 얼마 됐다고 벌써부터 이렇게 저격을. 그러니까 예. 이제 여당 위치가 되니까 이제 맞아야지. 알겠습니다. 때리는 게 아니라 맞아야지. 지금까지도 엄청 맞았던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한번 이제 사법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네. 첫 번째 이야기 이제 그 경찰입니다.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본격적으로 김혜경 씨 이른바 법카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총평부터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천하람 변호사. 저부터요?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것 같고요. 뭐 워낙 증거도 많이 있고 네. 그 관련해서 내용들이 많이 언론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까지 안 한 거는 이제 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한 거고 네. 선거가 끝났으니까 뭐 예. 당연히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그 배모 씨라는 분의 이제 휴대폰까지 확보가 됐으니까 앞으로 남은 거는 이 배모 씨가 잘못된 행동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인카드를 유용해서 개인적인 물품을 구입해 와라, 뭐 해와라 이런 걸 한 거는 뭐 거의 다툼의 여지는 없을 것 같고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뭐 김혜경 씨나 뭐 이재명 전 지사한테까지 이게 수사가 확대되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으니까 포인트는 김혜경 씨.
까지니까 뭐냐면 사보 처리 대상까지 가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게 포괄적인 최소한의 지시나 관여 없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사적인 영역에 실제 김혜경 씨와 가족들이 뭐 먹을 음식을 산다거나 뭐 이런 뭐 친척들 뭐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김혜경 씨가 이걸 몰랐다?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최소한 조사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우리 신유진 변호사는 어떻게 그러니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좀 놀랬던 게 예.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게 지금 카드 내역과 그런 걸 맞춰봤을 때 충분히 초기 조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집을 그 배 씨, 예. 네, 참고로 김혜경 씨 자택이나 이런 건 아니고 네네네. 배 씨의 배 씨, 집입니다. 그 공무원 백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는 거는 집이라는 건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고 휴대전화라는 거는 요즘에는 모든 정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 씨의 휴대전화가 아이폰인지도 좀 궁금하고 아이폰일 경우에 비밀번호를 20자리로 좀 설정해 놓았으면 풀지 못했을 텐데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참 이렇게 압수수색을 해서 공적인 영역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이 배모 씨의 과연 뭐 배임이라든지 배임이 있었느냐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하는데 아주 선제적으로 집까지 압수수색하는 이런 수사 행태가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좀 과잉이라고 듭니다. 보세요? 좀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초기 수사 자체가 강제 수사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강제 수사 전에 임의 수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수사를 먼저 했을 정도로 상황이 다급하고 잠깐 임의 수사는 뭐예요? 임의 수사는 부르는 거죠. 소환 통보를 합니다. 나와서 조사를 받으세요. 라는 건데 강제 수사는 들어가서 그냥 가서 물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7급 공무원,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문자 내역이라든지 통화 내역을 다 확보하고 있으니까 굳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도 불러서 네. 확인을 하면 금방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굳이 부른다 안 부른다는 그 뒤에 임의 수사를 통해서도 더 이렇게 보니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겠다 그런 결정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떠나서 바로 이례적으로 집까지 들어가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지나친 어떤 모습이 이런 모습이 연출되길 바라는 측면이 아닌가. 근데 우리나라 수사 관행상 이 정도가 그렇게 그렇죠. 수사 특별한 관행상 이 거는 정도가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자본시장법을 교란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임의 수사로 요청만 하고 나오지 않아도 지금 그거는 지금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수사 관행이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수사 관행인데. 원래 강정만 나셨다. 아니 뭐 수사 괜찮습니다. 관행인데 어떻게 아니 근데 저는 어떻게 이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뭐 심지어. 다른 네. 두 개를 너무 섞으시는데 섞는 게 아닌데 일단 수사 하나씩 관행이라는 말에 의하면 네, 하나씩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이거는 저는 오히려 압수수색이 너무 늦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늦다고 하는 네네. 아니, 왜냐하면 잠깐 좀 듣고 보통 이런 식의 사건들을 보면 실제로 증거를 뭐 이렇게 인멸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배모 씨와 그 A 씨 제보자 A 씨 간의 대화는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죠. A 씨 휴대전화에도 있으니까. 그런데 배모 씨가 이제 뭐 배임이든 여러 가지 횡령이든 혐의가 혼자 했느냐 아니면 이게 사실은 공금을 횡령하고 경기도에 손해를 끼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배모 씨와 김혜경 씨 그렇죠. 내지는 배모 씨와 이제 그 경기도 관련한 뭐 예산 담당자라든지 이런 분들과의 대화 내용 같은 것들은 뭐 이분이 사실 휴대전화를 뭐 초기화 시킨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 대선 국면이었기 때문에 김혜경 씨나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수사를 하는 거는 좀 부담이 있었다 하더라도 배모 씨에 대한 수사 정도는 해서 압수수색 정도 해놨어야 되는 거거든요. 대선 과정에서라도. 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실기한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김건희 씨 수사에 대해서는 뭐 김건희 씨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측에서는 막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기소 안 했고 수사팀에서도 불기소 의견이다라는 것만 언론에 이제 계속해서 공고되고 있는데 뭘 얼마나 뭐 더 했어야 되는지 저는 이건 좀 과도한 그냥 정치 공세가 아닌가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모르시겠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관련해서 보도가 언론에서도 그렇게 났다고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고요. SBS에서 주가 조작 당시에 그 기간 동안에 김건희 씨 계좌에서 얻은 수익이 9억 원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이거 어떻게 잘못된 정보다. 그러니까 SBS에서 다시 반박 보도를 하면서 이거는 수사 당국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서 보도했다 했더니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는 다시 검찰의 공소장에 잘못됐다. 오류가 있다라고 했고 검찰은 오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MBC에서 보도가 뭐였냐면 SBS에서 특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9억 원이라고? 그러니까 MBC에서 조사를 해보니 32초 만에 같은 IP를 사용해서 장모 최은순 씨가
던진 매물을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 같은 IP에서 엄마와 딸이 뭘 서로 아무 말도 없이 같은 IP를 사용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냐. 32초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더 문제가 뭐냐면 이 사건이 언론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보도됐다는 건 전혀 다른 사실이고요. 더 문제는 이 사건이 당초에 2013년도에 경찰에서 이런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구나. 이때는 아무도 뭐 김건희 여사 관심도 그냥 이런 주가 조작 큰 사건이 있었구나라고 경찰이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건이 덮였습니다. 그래서 이 덮인 사건이 과연 누가 덮었는지가 더 문제의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문제가 된다. 이건 공적으로 다시 한번 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아무런 언론이 관심 갖지 않을 때 그 경찰관이 뉴스타파에 이거를 제보를 했죠. 제보됐던 그 경찰관은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물론 다음 달에 선고가 나겠지만 지금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고 심지어 여기 선수로 뛴 김 씨는 자신은 이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라고 자백까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제보한 것이 과연 잘못인가? 사건을 덮은 검찰의 잘못은 검찰이라고 말한 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사건을 덮은 사람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참고로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뭐 계속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민주당이 아닙니다. 네네 아무튼 뭐 민주당 일반인입니다. 측에서 민주당 측의 저는 논리들이 일반인입니다. 그런 건데 네. 보면 계속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사건을 덮었는지조차 검찰이라고조차 말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사건을 덮었는지도 지금 아무것도 밝혀진 게 조사를 없습니다. 해야죠. 아니 물론 그렇게 따지면 세상 모든 일이 뭐 조사해 보기 전에는 뭐 다 문제 있다 이런 식의 논리는 의미가 없는 것 이 타임에서 같고요. 다시 사법 얘기 말고 네. 정치 잡담으로 넘어가서 예. 자 조민 씨 입학 취소 나오니까 바로 따라붙었던 게 국민대 표절 저거 언제 발표하나 이 얘기 바로 나오죠. 네네.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 뭐 무혐의 보고를 했네 안 했네 뭐 이제 뭐 그러니까 팩트 체크도 돼야 되지만 아무튼 나오니까 그러면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은 나오죠. 그다음에 또 지금 김혜경 씨 법카 얘기 나오니까 김건희 씨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문제 처리 안 되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 논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 안 하세요? 네, 주가 조작 사건은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수사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고. 도대체 마무리 단계 언제요? 그러니까, 언제부터요? 지금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건 굉장히 지금 말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검찰에서는 어떤 수사 정보도 별도로 브리핑하고 그런 게 없고 지금 재판 진행 중인데 알기로는 어떻게 아셨을까요? 궁금하네요. 그 전에부터 보도들이 사실 많이 흘러나왔죠. 아니죠. 김건희 보도들이 씨에 SBS, 대한. MBC 보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무혐의 결정으로 어느 정도 내부에서 오보라고 결정이 나 했죠. 있다. 어느 오보라고 정도 했죠. 뭐 그런 것들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주범을 기소하면서 관련자를 기소 안 하는 일들이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하거든요.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이런 주가 조작을 알고도 가담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김건희 씨, 죄송합니다. 김건희 씨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큰일 납니다, 32초 진짜. 뭐 이런 거 MBC 지금 얘기하셨지만은 징계 들어옵니다. 걱정되네요. 제가 말 한마디 실수하면 징계가 들어옵니까? 아유. 네, 아무튼 여기 중요한 사람 이름 헷갈리셨잖아요. 네, 그러네요. 네. 네, 오늘 천하람 변호사 고생하시네요 오늘. 힘드네요. 아니, 보면, 그러니까 1인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1인 매매 결과로 뭐 양쪽에서 사고팔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씨가 그걸 맡겨놨던 거면 그 개별 거래를 다 몰랐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 이건 또 다람쥐 쳇바퀴 도는 또 알기 어려운 그런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허니 KJA님이 천하람 변호사 늘 응원합니다라고 힘을 내세요. 힘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제가 볼 때 이거 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든지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뭐가 됐든지 결론이 간에. 나와야죠. 그 아까도 최강욱 의원하고 그 정비경 최고위원 릴레이 인터뷰인데 뭐 끊을 여지가 안 보이던데요. 워낙 입장차가 커가지고. 그렇죠. 최강욱 의원 같은 분은 또 굉장히 또 열심히시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그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거 너무 한쪽으로 쏠린다. 이렇게 가버리면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수사기관이 그런 부분을 되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수사기관이 좀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김혜경 씨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정보를 또 브리핑하면서 김건희 씨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경찰청장이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김건희 씨 관련한 수사는 경찰에서 아직 본격화되진 않은 걸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건 이제 여기서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건 주가 조작이 아니라 그 논문 뭐 이력 같은 허위 것들, 이력 그렇죠. 이런 거, 예. 그걸로 인한 뭐 사기죄 이런 것들 뭐 그 고소된 부분, 고발된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기관들도
그 뭔가 정파성에 대해서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그 여기서 갑자기 브랜드 그 궁금한 게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배우자는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에 대해서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관행상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뭐 본격화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뭐 예컨대 대통령의 가족들, 아들들이 사고치고 뭐 형이 뭐 받아먹고 이런 부분들은 다 수사가 이루어지거든요. 뭐 저는 가족은 당연히 뭐 법적으로 근데 보호받는 지금 대상은 말씀을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좀 지적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관행상 배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관행상 배우자가 대선 전에 어떤 불법한 영역에서 뭐 관련자들이 재판에 연루되고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관행이라고 말할 때는 그 전에 최소한 한 사건 이상 누적됐을 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일어났을 때 관행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저도 듭니다. 저 말씀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 네. 예를 들면 입장을 바꿔서 이재명 전 지사가 대선에서 이겼다라고 해서 예컨대 김혜경 씨와 관련한 그렇죠. 이런 네, 수사를 그렇죠. 안 했을 거냐라고 하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저희도 그러니까. 뭐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던 게 이제 배우자도 그러니까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니까 우리 그러니까 미룰게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그건 안 얘기잖아요. 되는 거죠. 그럼 빨리 좀 정리 좀 하라는 얘기 지금. 우리가 이거를 지금 한 6개월째 지금 빨리 정리하라고 하고 있는데.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박지원 변호사는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종결되는 거 못 보고 튀었네. 9월에 아니 무슨 9월에 소환된다. 뭐 그러니까. 뭐 소환된다만 지금 예언을 몇 다시 번 하셨던 불러, 것 같은데. 불러. 언제 한번 저 자리에 좀 앉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예. 2013년도에 한 번 덮였던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그 덮였을 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는가 그런 의혹도 저는 다시 한 번 더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왜 거기 나왔던 모든 사람이 심지어 관련자들이 약식 기소까지 된 마당에 거기 나와 등장 인물 중에 유독 빠진 사람이 사건에 덮는데 관여했나라는 의혹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촌철님들은 벌써 의혹 제기하셨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저는 예. 오로지 청취자분들 의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고 네. 검찰 인사가 있고 그래서 새 지도부가 막 이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데 무혐의 종결 처리한다. 이러면 또 논란 또 거세지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지금 하고 있는 수사 실무팀의 의견이 어떤지를 봐야 되겠죠. 예컨대 수사 실무팀의 의견은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기소 의견이었는데 위에서 눌러가지고 불기소해 이런 게 아니라면은 뭐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을까. 하여간 좀 그렇게 빨리 봅니다.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이거는 지금 저희도 이제 저희 방송에 처음 다루는 것 같은데 지난해 11월에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논란이 엄청나게 거셌어요. 이때 민중기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 형사비 부장들을 모아놓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게 왜 지금 타이밍에 나오는지도 이 보도가 나오는지 좀 약간 의아한데 일단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저부터 말씀드리면 네. 일단 판사들이 어떤 현안 실제 사건화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판사 회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사 회의는 주로 정책적인 측면, 그러니까 판사 내부의 어떤 뭐 사법 행정적인 측면을 다루는 거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일은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거의 없었을 것 그건 같은데. 뭐 민주적 의사 수렴을 거쳐서는 게 아니라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네, 판결하게 돼 있어요. 독립성이 또 중요한 거니까 뭐 법관은 검찰과 다르게 피라미드 조직의 근데 일부가 이거는 아니거든요. 판사 사찰 근데 문건 논란은 어떤 재판 사건은 아니었잖아요. 제가 근데 그때 또 이게 징계 사건 이런 형태로 아마 사건화가 꽤 되어 있었을 겁니다. 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네.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라서 제가 다시 한번 과거의 기사를 다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논조만 바뀌어서 과거의 기사를 다시 재탕한 건데 심지어 이제 여기 등장 인물이라든지 등장 인물 관련해서 등장 인물이 어떤 뭐 성향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전혀 다르다. 이게 2020년 2월에 네. 윤석열 당선인 그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정보정책관실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판사들에 대해서 성향 분류 성향 분석 보고를 받는데 이때는 이 문서가 개인정보가 들어있고 해서 예를 들면은 정상적이라면 이런 개인정보 삭제라든지 이런 지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문건을 반부패 수사부에다가 넘겨줘라 전달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징계 요구 아닙니까? 징계 예. 의결 그 사건으로 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 뭐라고 도대체 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길래 판사 사찰 의혹 이렇게 나왔을까라고 저희는 몰랐습니다. 다만 그때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이것이 바로 판사 사찰 문건이다라면서 기자단에게 맞아요. 뿌렸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그 원본은 공개하지 말 것 하고 맞아요. 했는데 원본을 공개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왜냐하면 그 이완기 변호사 공개하면서 상식에 맡겨본다. 기자단의 상식에 맡겨서 이걸 인용해서 보도해라. 그랬는데 원본을 공개했는데 깜짝 놀랄 정도의 어떤 판사들의 동향 분석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족 관계, 이 사람이 어느 뭐 차장 검사의 처제다. 이 사람이 대학 시절에 뭐했다. 그리고 우리법 판사 연구회 출신이다. 심지어 굉장히 모욕적이게도 주관이 없던 어떤 판사님한테는 주관이 없고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받기 쉽다. 검찰 대응 쉽다. 이게 문건이 과연 정상적인 문건입니까? 이때 많은 판사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코트넷이라고 법원 내부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어느 기관을 통해서 전국 법관 회의체를 통해서. 사실 전국 법관 회의라는 거는 주목받지 않았던 회의체인데요. 이것이 법관의 독립을 위해서 예를 들면 뭐 법원 행정처에서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법관들이 개별적인 소신을 갖고 우리 일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그런 회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회의체에서 최소한 판사들, 법관들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어떻게 법관에 대해서 이게 과연 공소 유지를 위한 검찰의 대응 방식인가? 이 사람의 처제, 누구의 처제며, 뭐 어떤 재판 진행 방식이 어떠며, 심지어 가장 충격적인 거는 당시에 이제 검찰총장 측에서는 그 이완기 변호사 측에서는 세평을 조사할 뿐이었고 공개된 자료만 조사했다라고 했는데 언론 보도 보는 거 알고 보니 이 9페이지짜리 판사 사찰 문건에서 알고 보니 검찰에서 과거 사법농단 당시 수사했던 검찰 기록을 참고했던 것까지 나와 있던 거예요. 그것이 원본에는 들어 있었기 때문에 원본을 공개하면 안 되는 건데 오마이뉴스가 원본을 공개하자마자 대검 기자단이 오마이뉴스 출입 금지. 그런 식으로 뭔가를 공개를 하면 감추고 싶은 걸 공개하면 공개한 사람이 오히려 징계를 받고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입을 막아버리는 이런 행태가 됐던 거죠. 이 판사 사찰 문건이 처음에 공개됐을 때는 파장이 굉장히 컸거든요. 지금 이런 식의 보도 논조랑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거는 정식으로 법무부가 고발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다 전망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거는 어떤 판사들에 대한 어떤 뭐냐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판사들이 대책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거였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심지어 코트넷에서는 굉장히 많은 글이 있었고 굉장히 강경하게 글을 쓴 것이 있는데 판사들이 법관으로서 재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판사의 개인 성향을 분석해서 정치적인 성향까지 분석해서 검찰이 그리고 비공개 정보인 수사 정보까지 다 취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강경하게 글을 굉장히 길게 쓰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특별히 주목 대상이 아니어서 그런지 지금 일부러 주목 대상인 뭐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라든지 뭐 어떤 부장판사라든지 이렇게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신윤준 변호사님. 오히려 그 당시에 기사랑 대비해서 논조만 달라진 게 충격적이다. 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르게 보도할 수가 있는가. 근데 신 변호사님 얘기 약간 좀 침소봉대하시는 느낌이 있는 게 실제로 당시에 뭐 전국 법관회의 소집한다는 뭐 논의가 있었나? 뭐 아마 뭐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닙니다. 있었던 것 같아요. 전국 법관회의는요. 전국 1년에 법관회의였죠. 2번 정기적으로 정기회의 열립니다. 근데 참고로 그리고 제가 1년에 2번 말씀드리면 정기적으로 열리는데 그동안 네. 주목받지 않았던 것뿐이고 12월 달에 열리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관회의도 꽤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최근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 어쨌거나 말씀을 이게 드리자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에 대해서는 예정 얘기가 없습니다. 아무튼 야 거기서 예를 들면 이게 어떤 비판적인 의견이 모아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뭐 코트넷 얘기를 해주셨지만 일부 법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불쾌감을 느끼셨을 수 있겠지만 그게 전체 의견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실제 이번에 지금 그 민중기 중앙지방 법원장이 형사합의부장 모아놓고 지금 11월에 얘기했을 때도 보면 참석자들의 대부분이 이 정도가 무슨 뭐 판사 사찰이냐 이거 뭐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집단 행동을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대다수의 법관들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때 아까 이제 진행자께서 물어보셨던 게 이 시기가 뭐 좀 문제냐라고 하셨는 게
지금 11월 때 이 무렵에 이미 추미애 전 장관이 징계를 본격화하는 시점이었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내가지고 그 시점인가요? 네 바로 며칠 후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신문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정확하게는. 이미 맞는데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이 문건이 나온 다음에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송경근 부장판사님이 집행정지에 대해서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까지도 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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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이미 사건화가 되어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 지금 그 회의 자리에 모였던 대다수의 뭐 고위 법관들이 이거는 뭐 우리가 의견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보도에 의하면 자, 그러면 제가 나와 한번 있습니다. 짧게 네. 짧게 우리 두 분의 의견을 구해볼게요. 판단을 위해서. 첫째, 이 판사설찰 문건이 뭔가 불거졌을 때 판사들이 네. 이거에 대해서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입장을 표명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 1번. 단답형으로. 뭐 논의를 할 수는 있겠죠. 법원과 관련된 그러면 얘기니까. 평판사가 동료 판사들 우리 모여서 한번 얘기해보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건 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두 네. 번째 문제의 본질이 그게 평판사가 아니라 중앙지법 원장이 했다면 이거 사실상 오더 아니냐. 이래서 그래서 문제다. 혹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실제로 두 번째 문제는 이건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고위 법관들 같으면은 물론 우리가 법원들이 각 법원들이 다 그러니까 법관들이 독립돼 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네. 위에 있는 간부 법관들이 어떠한 방침을 세우면 법원도 어차피 법관들도 조직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재판의 독립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이슈들이 있어 왔던 겁니다. 신유진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신 분들이 다 부장판사님들이십니다. 코트넷이든 누구든 당시에. 어떤 그런데 부장판사님들이 그러니까 부장판사가 우리 부장판사들끼리 모이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법원장이 부장판사님들과 같이 함께 자리한 자리에서 이 문제가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네. 어째서 지금 이 시점에는 마치 의견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논조로 바뀌었는지 그것이 의문이다. 저는 그 지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견을 소집하고 있다는 오히려 거는 거꾸로 부장판사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나오니까 받은 거다. 그렇습니다. 그게 코트넷에서 우주순 중구난발로 계속 나오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서울중앙지법 원장도 신중론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자제하자 그런 이야기도 보도에 있는데 법원장이. 네 그런 이야기도 보도에 있는데 복수의 법원 관계자라는 그 취재원을 통해서 일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 판사님들은 원래 입이 무겁기 때문에 어떤 입장도 또 표명하지 않으시겠지요. 그렇지만 복수의 법원 관계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문이고 대다수의 판사님들이라고 말하는 것도 의문이지만 왜냐하면 이 문건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판사들은 오직 37명이었습니다. 전국 법관회의의 판사님들은 125명. 이분들이 37명의 그 판사님들의 문제 제기가 된 것에 대해서 뭐 안건은 상정이 됐지만 입장 표명은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네.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행위가 이제 벌어진 게 11월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잠깐 이야기 나온 것처럼 이때 이제 그 징계 국면이었는데 징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일종의 어떤 기획을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거죠. 근데 또 아까 이제 잠깐 나온 게 전국 법관 대표회의 그 12월 7일에 열렸거든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법관 대표회가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고 그 차원에서 그러니까 먼저 이야기했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성립이 되는 건데 두 분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근데 이 중앙지방법원장이 그냥 이제 주변에 있는 형사부장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하는 거는 전국 법관 대표 회의랑 사실 관련은 없습니다. 그거는 네, 전국 법관회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각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회의를 한다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랑은 그 회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걸 열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예. 글쎄요, 민중기 법원장이 그때 불러다 놓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뭐 100%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회의를 어떤 사건화가 된 어떤 형태의 사실관계에 대한 회의를 여는 것 자체가 되게 이례적이기 때문에 당시에 뭐랄까요 참석자들도 뭐 그런 면에서 약간 부담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저는 추측은 듭니다. 신유진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미 그 당시에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고 했던 것인데 마치 이것이 이제 와서는 마치 어떤 의견을 표명하라고 소집을 해서 물어본 것처럼 이렇게
왜곡되는 보도가 아닐까. 쉽게 하면 당시 민중기 법원장이 판을 까는 것처럼 지금 왜곡하고 지금은 있다.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 그 실제로 당시에는 그렇게 판을 보도가 안 까는 됐는데.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아니, 식의 왜냐하면 이제 코튼에서 법원장이 그러니까 저는 코트넷 이제 게시판 여론 같은 경우에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코트넷에서 문제 제기를 한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법원장, 그러니까 특히 서울중앙지방 법원장 꽤 높으신 분이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다른 매관이라 보도. 엄청 높으신 분. 엄청 높으신 분이죠. 지금 천하람 변호사님이 인용하시는 보도 말고 다른 보도에서 보면은 이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신중론 입장 표명을 자제하자라는 법원 말 기사도 있습니다. 신중론을 네. 얘기하려고 회의를 소집한다 조금 어색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예. 분명히 아니 그건 그럴 수 있지. 왜 그러냐면 게시판에서 들끓고 판사들이 이야기한다면 이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네. 그래서 부장판사를 모아놓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차원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신중론 이 법원장의 입장 자체는 신중론이었다라고 해서 다른 그러면 의견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의견을 들어보는데 마치 지금 와서 보도 자체는 마치 또 복수의 법원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렇고 저렇고 달라요. 왜냐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근데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일부 언론 묘사는 묘사가. 민중기 법원장이 배후 조정을 한 것처럼 묘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장 간단히 중요한 얘기를 그 참석한 판사들이 느낀 느낌이 느낀 예를 느낌이라고 들면 말씀하시긴 좀 어렵죠. 그 판사 그러니까 참석했던 판사들이 내가 이렇게 느꼈다라고 이제 언론에다가 얘기를 했죠. 경향신문에다가 얘기를 했고 그 보도를 인용하면 그런 거거든요. 처음에는 의중을 물었다 민 법원장이. 그런데 집단 의견 표명을 권유하신 건 사실이다. 법관 대부분이 집단 의견 표명에 반대하자 실망하신 듯한 표정이었다. 여기서 이제 전원이 갈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리고 이제 신유진 변호사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제를 당부했다라고 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는 네네 거고. 이게 뭐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그런 거거든요. 일단 팩트 확인이 먼저겠네요. 그렇게 저는 놓고 보면. 자제를 당부했다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입장을 신중하게 하자. 이제 이런 걸로 회의가 됐는데 이것이 지금 와서 다시 이렇게 문제가 왜곡돼서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안타깝다. 글쎄요, 이런 근데 언론 지역이. 그러면 지금 신유진 변호사 바로 그 점을 제기하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현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시점에. 저는 천안 네네 일단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이 보도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그 민 법원장이 이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서두에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가지고 법관들을 불렀다라는 취지로 경위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20년 11월 당시에 김남국 의원을 지목해가지고 법사위 회의실에서 김남국 의원이 현역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된다. 현역 판사들이 어렵다면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들이 지금 이제 당시에 정치권 창탁받고 했다면 심각한 그렇죠. 문제군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친여 성향의 법원 내부의 인물이든 아니면 법원 외부의 인물이든 어떤 이런 형태의 이슈화를 원한 사람이 있었고 이게 민 원장에게 전달이 됐었다라고 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죠. 신유진 변호사님. 좀 가정법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렇다면 뭐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과거의 보도 내용과 전혀 상반된 같은 내용을 다르게 보도되는 방식이라는 게 문제인데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총장의 지시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고 문건 말씀하시는 거죠? 문건 그거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윤 총장의 지시에 의해서 일어난 사실에 대한 것을 바꿀 수가 없는 팩트다 보니까 글쎄요.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아무튼 이제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징계 판결문에 그 지시 보고를 받고 재판에 반부패 그러니까 부장 참고하라고. 네네. 그건 네. 지시한 건 나오죠. 네네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이게 나옵니다. 작성은 뭐 아니, 차치하더라도 공유. 네네. 문건 공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관여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그런 관여 사실 이 부분이 징계 사실에 대해서 포함되는 사실은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관여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빠져나갈 것이냐. 당시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고발 사주 의혹 같은 경우는 지시라든지 관여 부분이 확인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고발 사주는 윤 총장 한 데까지는 갈 수가 없다, 도달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중론이었다면, 와, 이 판사 사찰 문건은 빠져나갈 수가 없겠다. 빠져나갈 수 없는 부분이 이미 판결문에까지 기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바꿀 수가 없는 사실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 판사 사찰 문건 자체가 별일이 아니었다라는 보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네네. 글쎄요, 그 뭐 경향신문에서 그렇게까지 윤 당시 총장의 입장을 잘 생각해 주실지는 뭐 알겠습니다. 의문입니다. 이 정도로 일단 그러니까 두 분의 시선이 갈린다라는 점을 좀 이제 확인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가 이제 뺀다 이제 그 사법논담에서 정치 성격의 강한 사법 문제만 좀 거론을 해서 네. 근데 이것도 근데 또 입장이 갈려갖고 권력형 성범죄 그 3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벌을 강화하는데 무고죄도 처벌을 강화하는 간단히 이거잖아요. 이게 인수여고 법무부 입장이 좀 다르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무고죄 처벌을 강화를 하면 사실상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고발을 막아버려서 그다음에 처벌을 막아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일각의 어떤 그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초점은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거는 두 가지 쟁점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인수위에서 얘기하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너무 기니까 길고 또 약간 지루한 이름이니까 저희가 보통 박원순 오고돈 방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오히려 저희가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고위직에 대해서는 뭐 너 이러다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다 이런 압박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고위공직자의 성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사에만 맡겨놓지 않고 이제 내부적인 조사위원회 같은 것들도 빨리 신속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법률입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약속했다가 지키지 않았던 재보궐 사유 이제 중대한 과실 있는 경우에는 출마 못하도록 하는 걸 아예 법률에 넣는 그 세 가지가 있는 이제 박원순 오고돈 3법인데 네. 그런 그게 있고요. 이거랑 별개로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들 관련해서 최근에는 무고죄가 문제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도 실제로 해보면은 무고를 당한 사람들 저도 변호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다들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다 막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그 피해들을 받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이게 무고였다라는 게 밝혀져서 무고죄로 고소를 해도 처벌 수위는 그게 높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무고를 하는 사람을 막을 만한 억제 장치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무고죄 처벌을 좀 강화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근데 있습니다. 법무부는 왜 반대하라면 왜 입장이 다른 겁니까? 제가 그 부분 한번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 인수위에서 어떤 입장이든지 간에 그거는 이제 임기가 시작되면은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 법무부와 이 입장에 대해서 과연 교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라고 해서 제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찾아봤습니다. 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그 어디에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법률안을 새로운 법률안을 준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법률안은 인수위에서 준비하면 되는 것이고요. 법무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뭐 예를 들면 법무부가 인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인수위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일이고요. 새로운 공약에 대해서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지금 현행 정부의 법무부 아닙니까? 근데 이 보도도 굉장히 놀랐던 게 법무부가 마치 반대를 표명했다는 어떤 보도가 저는 좀 매우 놀랍더라고요. 이거는 인수위의 권한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 이거는 신 먼저 변호사님이 지적해 줄게요. 전혀 인수 관련한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런 거고요. 이게 윤석열 정부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 정부에서도 모든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을 때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할 방안을 보고하라고 합니다. 그게 인수 보고의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정부가 그 다음 정부 넘어갈 때 해당한 당선인의 공약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써서 냅니다. 만약에 써서 내기 어렵다면 좀 심중 검토 이런 식으로 좀 돌려서 얘기하고 이걸 대놓고 반대한다라고 보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거든요. 왜냐하면 몇 달 있으면 같이 일해야 되는 정부고 정부는 이제 당연히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하는 집행기관이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치인 박범계 장관이 있는 법무부가 유독 약간 이제 뭐 박범계 장관 좀 요거는 제가 한번 자기 정치하신 중간에서 정리를 저도 해드리면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이제 천하람 변호사님께서 제가 인수에 관한 지위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예. 제가 노무현 정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명박 정부에서 할 일은 이명박 정부가 하면 되는 것이고 왜 노무현 정부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까지 그 임기일까지는 노무현 정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내 임기 안에는 내 정부다. 내 정부 임기 동안에 어떤 일에 대해서 지시를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저도 확인해봐야겠지만 노무현 정부도 아마 출범하실 때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을 어떻게 각 부처가 좀 입안할지 아마 그 인수위 보고 받으셨을걸요. 아니죠. 인수위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 잠깐만 제가 네. 중간에 정리드리면 이게 한번 계기가 있었잖아요. 법무부에서 윤석열 그 당선인의 사법 개혁 공약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보고를 연기한 적이 네.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마침 이제 정부사법 행정부과 간사고 저희가 인터뷰할 기획에서 인수위법 한번 들여다봤더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수위의 업무 권한 가운데 이제 차기 정부의 국정 기조를 설정하는 작업들. 그렇죠. 이게 이제 인수위 업무 범위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 그 국정 기조를 설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전임 정부 내지 현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협조 의무는 있는데 그렇죠. 협조 의무는 있는데 그 협조라고 하는 게 입장에 동의한다가 아니라 국정 기조를 설정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데 협조할 의무가 있다지 입장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무조건 그래서 제가 입장을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래서 설명을 제가 부족했네요. 무조건 네. 입장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여러 부처들이 있습니다. 여러 부처들이 있고 각자의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인수위가 활동했던 것들을 봤을 때 공개적으로 완전 반대다 이런 의사를 표명하는 일들은 흔치 않은 일이다.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정부가 거 다르니까 입장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를 근데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정치 쟁점으로 가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네. 법무부는 왜 그러면 이견을 냈을까? 뭐가 핵심 쟁점이었을까? 이걸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건데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성범죄 비의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왜냐? 우리나라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죄가 있기 때문에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윤석열 그 당선인 당시 이제 후보 시절에 공약 이행률이 이미 50%를 넘는다. 굉장히 90%를 넘는다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이미 있는 걸 또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 선출직 공무원의 성범죄 비의 사실이 사실이라면 사실적시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 공공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건요 선출직 공무원이라면 온 국민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지금 현행 법에 의해서도 처벌받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처벌받지 않는 거를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 왜 처벌받지 않겠다라고 두 번이나 법안을 내겠다는 건지 중복입법이다. 중복입법입니다. 근데 그거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느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요. 사실적시. 그러니까 사실적시 판단이라는 명예회복을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라는 걸 아예 처벌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건조차 안 하게 되는 쉽게 말하면 아니 이건 간단한 네. 것 같아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는 이유는 왜 프라이버시까지 건드리느냐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선출직은 선출직 같은 건 공인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권이 엄격하게 제한이 되니까 이미 거기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당연합니다. 근데 한 번도 그거는 처벌된 적도 없습니다. 그거는 수사기관이 한번 일단 들여다보고 고발이 접수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공적 인물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있는 사안이니까 무혐의 결정을 하겠다라는 한 단계가 더 들어간 것이고요. 이 법이 이제 입법이 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애초에 고소나 고발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인지 아닌지를 또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죠. 뭐 지금 뭐 반응이 뜨거운데요. 일단 구이춘님, 신유진 변호사 같은 패널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귀토리님, 방송 듣는데 힘이 나네요. 이거 저기 우리 천하람 변호사가 박변한테 전해주세요. 에이스팍님이 박변보다 훨씬 낫네. 꼭 좀 전해줘요. 이런 분들 가서. 많네요. 네. 그다음에 또 우리 그 천변 또 팬들이 많기 때문에 HSY님은 천 변호사님 잘하고 있어요. 박 변호사님 생각나시겠다. 혹시 생각나십니까? 아유 뭐 저야 뭐 다른 방송에서 자주 보기 때문에. 예. 장루팡님은 간만에 천변에 상기된 표정입니다. 아무튼 이 네. 그 이제 케미는 두 분이 나가서 알아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 오늘 사법 논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우리 네. 신유진 변호사님 어땠습니까? 저는 원래 천기누설에 지원을 했는데 네. 오늘 여기로 이제 저를 보내주셔가지고 내일도 제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게 나오시는데. 매일 오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영토 침범 의혹이 너무. 저는 원래 지원 자체를 천기누설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네 JB 팬입니다. 제가. 그러시구나. JB가 나오는 방송 어떻게 하실만 하셨어요? 네? 오늘 오늘 저 즐겁게 했습니다. 즐겁겠어요. 네네네. 천변은 별로 즐겁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유 저는 길어져가지고 예. 약간 아무튼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예, 신변호사 워낙 재밌으시니까요. 예. 그래요? 왜냐면 예.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 방송을 할 때 제가 여기 노래까지 부르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노래도 예. 부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아 네. 원래 되게 재밌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법논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기약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진 변호사가 이제 새로 합류해서 활기를 팍팍 불어넣어줘서 감사드리고요. 네. 천하람 변호사도 오늘 특히 고생 많이 아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마무리하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